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텍사스주 샌앤토니오 외딴길에 주차된 트레일러에서 46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미성년자 4명을 포함한 16명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 비극을 대하는 태도는 국가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해당 국가는 살아있는 국민을 위해 움직이고 텍사스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 실패 결과라고 주장하며 그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는 합법 이민 확대를 말합니다. 무당파인 샌앤토니오 시장 말은 두 사람과 다릅니다. 연방 대법원이 공립학교 경기장에서 대규모 기도를 승인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총기와 낙태를 포함해 4번째 보수적 판결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보수적인 낙태 판결을 한 후 낙태 금지를 시행하려던 루이지아나와 유타주에서 임시 시행 금지 판결이 나왔습니다. 낙태가 합법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안을 11월 선거에 붙입니다. 패션업과 부동산 투자를 하는 한인이 호세프이자 전 시의원에게 $50만 뇌물을 주고 주거타워를 신축하려 한 혐의에 대해 배심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후이자 시의원의 부패 사건 등 일부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할 예정이며 한인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케이스입니다. G7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산 원유의 상한가를 정했고 식량 안전망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한다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지원금의 반은 미국이 부담합니다. 이어지는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안이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됩니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초대한 만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도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쇼핑몰에 미사일을 발사해 적어도 18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이 행방불명됐습니다. 러시아는 증거 없이 서방 세계 탄약고의 폭발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와 딸에 대한 제재안도 내놨습니다. 7월 4일까지 의사당 폭동 청문회가 없다고 했던 의회 조사단이 갑자기 오늘 청문회를 엽니다. 트럼프 월드에서 빠져나온 전 백악관 비서실장 탑 보좌관이 증언하는데 그는 의사당 폭동이 당당하다면 왜 자신이 알고 있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사임 요청을 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에서는 먼저 미국의 아주 두 가지 위험한 현상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는 종교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민입니다. 종교와 이민하면 두 가지가 가장 미국이 처음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온 뿌리입니다. 종교에 관해서는 연방 대법원의 또 다른 종교 판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 잡지 애틀란틱은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 하나는 빨간 색깔, 무슨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빨간 색깔이 조금 더 높고 많고 그 다음에 파란 색깔, 그 가운데 큰 틈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잡지 애틀란틱은 내놨는데 잠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것을 해나가는 듯 하더니 지금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보수는 교회와 정치의 분리, 정교 분리를 희생하면서 종교 권리, 그것도 이제 특정한 기독교의 종교 권리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물론 어제 판결에서 6대 3입니다. 이 많은 보수 크리스천들은 연방 대법원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모교인 워싱턴주의 브레머튼시 하이스쿨 이름도 똑같습니다. 이 하이스쿨에서 파타임으로 풋볼 코치를 하던 조셉 케네디 코치가
당시에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제 자세히 봤더니 본인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그 경기장이 있고 뭐 50야드 바깥에서는 that's okay 했는데 그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본인만 한 게 아니라 많은 그 학생들을 항상 경기가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것에 참여를 시키고 그런 그 장엄한 장면을 연출한 뒤에 언론 취재를 많이 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교육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이렇게 선을 지켜야지 되고 학생들을 같이 하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하고 여러 번 교사에게 얘기를 했는데 교사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에 상당히 불편해한다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공립학교니까요.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잖아요. 어떤 조치를 내렸냐면 돈을 주면서 말하자면 유급 휴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가 파타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학교와 계약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학교로부터 결국은 일자리를 잃었다, 해고당했다 이런 형태로 하고 2016년도에 소송을 한 것이 어제 판결이 난 겁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에 보수적인 판결을 내릴 때 했던 그대로 찬성 6 반대 3으로 이 케네디 코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부가 케네디 이 코치의 종교적인 그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을 위배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이제 닐 고서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대법관이 판결문을 썼는데 그의 권리는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다. 표현의 자유잖아요. 종교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이제 또 그 안에는 특히 종교의 표현, 이 자유에 의해서 헌법과 미국의 전통은 종교에 대해서 검열을 한다던가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관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굉장히 자유롭고 다양한 그 미국에서 종교적인 표현은 예배 장소이건 경기장에서건 필연적이다, 필수적이다 라고 판결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표현이 종교의 표현의 자유가 말로 하는 것이든 고개를 숙이는 것이든 모두 보장돼야지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급법원의 판결은 뒤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와 정치의 분리를 원하는 사람들 또 많은 단체의 대표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정교 분리에 계속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미국의 이런 또 다른 전통에 연방 대법원이 폭력을 가하고 있다. 보수 크리스천의 편을 들으면서 종교도 다 종교가 아니라 뭐 무슬림 이런 모든 종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 크리스천의 보수 크리스천의 편을 들음으로써 이런 그 반대의 주장이 나왔고요. 그럼으로써 종교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과 정치권이 손을 잡으면서 뒤에서 웃게 한다. 나라는 더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그 3명의 그 진보 연방 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표적인 대법관이 어제의 이 보수 대법관들의 판결은 학교와 어린 미국의 시민들에게 모두 해가 된다. 우리나라 전통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이다 하면서 정부가 종교에 점점 더 엮이도록 하는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지금 종교 관련 2번째고요. 메인주에서 공립학교 가는 그 등록금도 전부 납세자의 돈으로 낼 수 있다고 판결을 한 것. 그리고 이번 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낙태금지법. 그러니까 주에게 권한을 줌으로 인해서 26개 주가 낙태를 거의 모든 강간이나 근친상간까지 포함을 해서 금지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내렸고 또 하나가 뭐죠? 뉴욕의 그 컨실드 총기 권총법. 그냥 특별한 허가 없이 권총을 집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집 밖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한 그런 것들 해서 이게 이제 그 학교 공립학교 그 돈 지원하는 것은 그 메인주이고요. 지금 계속 이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교회와 가족이 소유한 기업이 여성의 피임에 대해서 어떤 그 연방 정부의 그 룰이 있는데 건강보험을 그 교회라든가 종교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그 큰 회사 가족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이 임신에 대해서도 가족 계획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면제해 준다던가 아니면 카톨릭 재단도 역시 공적 자금을 받으면서 동성애자들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하는 것을 중단한다던가 신앙의 이유라면서 빵집 주인이 동성애자 결혼 계획 안 만드는 것도 그것도 옳다고 판결한다던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2002년만 하더라도 오하이오주에서 세금을 종교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그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바뀐 겁니다. 연방 대법원 9명 가운데서 6명의 그 구도가 완전히 그 보수로 되면서 특히 종교에 대해서는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낙태에 대해서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다른 5명의 보수적인 대법관들과는 달리 나는 미시시피 케이스에 이렇다고 판결한다 했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모든 6명이 거의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쪽에서는 종교계에선 너무나 좋다. 보수 기독교계에선 너무너무 잘한 일이야. 잘했군 잘했어 하고 있고 반대에서는 분리될 것은 분리가 돼야지 된다. 더군다나 특히 기독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에 관한 것이고 이번에는 이민에 관한 것을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오후부터 이제 나온 뉴스인데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남서부 외딴길 텍사스주 누군가가 뭐 멕시코를 포함한 그 미국의 남쪽에서 미국으로 오고 싶을 때 밀입국을 할 때 기타 등등 다 통하는 코스잖아요. 샌안토니오 그쪽에서 외딴길에 큰 그 트랙터 트레일러가 세워져 있었는데 보니까 길에 누군가가 신고를 했습니다. 길에 사람이 있었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냉장 트럭이었는데 그런데 에어컨 시설은 없었고요. 물도 없었고요. 결국 46명이 숨진 시신이 돼 있었고 16명은 미성년자 4명을 포함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아직 살아있었던 그 사람들의 체온이 너무 뜨거워서 만질 수도 없었다는 거죠. 어제 로스앤젤레스도 무척 더웠는데 샌안토니오 그쪽은 기온이 낮 최고 기온이 101도였답니다. 물도 당연히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멕시코 그쪽에서 미국으로 오면서 있는데 46명이나 숨진 가장 큰 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3명을 기소한 것으로 봐서는 뭐 인신매매일 수도 있고 뭐 밀입국일 가능성은 뭐 거의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수사 과정은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관계 당국이 전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텍사스를 통해서 들어와서 사람들이 차를 타고 국경수비대 검문소를 거쳐서 샌안토니오로 향해서 여기서 이제 미 전역으로 흩어져 나가는 건데 이것을 보는 시각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겁니다. 이게 미국의 이민 문제가 결국은 해결이 돼야지 되는데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이 대비극 앞에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지금 재선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거봐라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했지. 국경 수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픈만 하고 법 집행도 하지 않고 이민을 재선 이슈로 내세우고 있는 텍사스 주지사의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도전자인 비토 오로케 지난번 그 선거에서 민주당의 예비 선거로 나왔다가 빨리 하차를 했었죠. 그 텍사스의 전 하원 의원이고요. 그런데 그 비토 오로케는 트윗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민에 대해서는 빠른 행동이 필요하다. 아니 인간을 이렇게 밀입국식하고 밀매하고 이런 조직이 계속 21세기에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합법 이민을 차라리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미국이 필요한 만큼 확장을 해서 미국의 가치, 사람들이 오다가 숨지는 이런 것이 아닌 미국의 가치와 또 미국의 이민자의 일손도 필요한 것이니까 그 같은 필요도 충족시켜야지 된다. 이게 공화당 주지사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의 얘기입니다.
그 밖에 46명이 숨지고 16명이 병원으로 갔고 그 밖에도 이제 더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방송 준비하는 마지막 시간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100명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어요. 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멕시코 외무장관 트럭에 탄 사람들 결국은 질식사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더운데 물도 없고 그 에어컨도 없고 이 같은 것을 텍사스에서의 비극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텍사스에서의 비극. 그리고 우리 멕시코에서 그 관련 그 모든 일들을 다 하겠다. 희생자를 뭐 이송한 병원에도 가고 온두라스 외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멕시코 온두라스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과테말라 사람도 2명이 지금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샌안토니오 대주교 구스타포 가르시아 실러 대주교는 이민 개혁에 대처할 용기가 의회에서 부족해서 삶을 죽게 하고 파괴한다.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는 배우지를 못하고 있네. 지금 이민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신은 우리에게 변화라고 가르치는데 변하지 않고 있네. 대주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 시장, 론 니렌버그 시장, 사망한 46명 가족은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과정이었을 것 같다. 끔찍한 인간의 비극이다. 이 사람은 샌안토니오 시장은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무당파입니다. 무소속입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뭐 G7이나 나토도 궁금해하실 테고요. 그리고 또 다른 미국의 현재 탑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G7 정상회담 이제 끝났습니다. 결론은 분명하진 않지만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사는 것, 뭐 가격을 상한선을 정한다. 러시아가 그 원유 수출 두 번째 수출국이죠. 워낙에 그게 복잡하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식량 안전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곡물이 많이 뭐 해바라기 기름부터 밀부터 많이 달리니까 45억 달러를 투입을 하는데 그 가운데 반 조금 넘는 돈을 미국에서 낸답니다. 미국은 뭐 G7에서 뭐 부자 나라들의 그 미팅이긴 하지만 G7에서도 그렇고 나토에서도 그렇고 주도해 가는 나라는 항상 뭔가 그 지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인 지원하는 것, 또 추가 러시아 제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 금 수입 금지는 그 하루 전에 있었죠. 러시아가 1년에 금 수입으로 얻는 돈이 190억 달러랍니다. 에너지 다음으로 많이 파는 게 그 양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 액수가 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은 뭐 더 많은 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할 텐데 의회에서 그 통과시켜 놓은 그 법에 따른 지원금이 앞으로도 몇 개월 동안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겨울 그 전에 사실은 휴전을 하면은 더 좋은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G7이라든가 나토 정상회의, 나토에서 더 많이 의논이 되겠죠. 나토 그 정상회의에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 같고 미국이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군사 지원 패키지도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지금 G7 정상회담에서도 동행 그 취재 기자들이 있잖아요. 한국의 기자들은 뭐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이 뭐 축구를 봤다, 책을 읽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호주 그 정상과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그 미국 기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밖에 나가 있는데 G7 갔다가 바로 이제 나토 회의를 하는데 밖에서도 국내 문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기 전에 G7 독일에서 열렸잖아요. 그 독일에서 열리기 전에 비행기에 타기 전에 바로 이제 연방 상원에서 그 총기안 규제안에 대해서 가지고 온 것 하원과 합쳐서 서명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낙태
안이 연방 그 대법원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머릿속에 신경이 그게 가득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른 나라 7개국이잖아요. 보통 그 친구들이 친한 서클의 그 G7은 그래서 친구들과 얘기하고 할 때도 기자들이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의 거의 그 모든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특히 낙태 이런 그 금지법 같은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린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다는 뒷얘기가 들리고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군사적인 그런 그 기구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그 침공, 러시아에 의한 여기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얘기했었던 전략적인 그 원칙과 이번에는 그 전략적인 원칙이 새로 바뀌었다. 새로 바뀌었다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군대를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미군을 포함을 해서 그리고 그 나토군이 그 러시아 가까이에 지금까지는 평시에 다른 그 국가에 뭐 나토 연합군이 주둔하지 않았는데 이제 주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숫자도 많이 하고 중장비 같은 것도 많이 놓고 한다는 뭔가 군사적으로 러시아 때문에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은 실패했다. 왜 실패를 했느냐? 물론 성공한 것도 있어요. 부분적으로나마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갖게 됐으니까. 특히 이제 돈바스 지역 같은 거 갖게 됐으니까.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실패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은 나토 확장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러시아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더 강해졌다. 아마 이번에 이틀 동안 회의에서 당연히 뭐 스웨덴과 핀란드 그 가입 여부를 결정을 하겠죠.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여부는 이제 후보로서 자격만 인정을 한 것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그 자격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예외를 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군사적으로 오랜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이번에 나토 가입국이 될 것이 뭐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뜻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갔잖아. 더 많은 나라가 나토 가입국이 됐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러시아와 계속 그 균형을 맞추는 거. 나토군이 직접 러시아군을 이제 그 공격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도 역시 강조하고요. 나라마다 다 지금 입장이 다릅니다. 이 나토의 그 게스트로 업저버 자격으로 간 한국과 일본과 뉴질랜드와 호주 왜 딱 이번에 이 네 나라만 했겠습니까? 전부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중국을 의식을 한 거죠. 중국을 의식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라마다 다 뭐가 다른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한국과 오히려 한국이 원했는데 선거 끝난 뒤에 보십시다. 뭐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에도 반한 감정이 많고 강성이 많기 때문에 7월 10일 참의원 선거 끝나고 보자 해서 박진 외무장관이 일본 카운터파트를 못 만났기 때문에 뭐 외무장관도 못 만났는데 이 그 총리와 대통령이 만나야 별개 성과가 없으니까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게 되는 거고 호주와 회담했다고 하고 이제 이 다 서로 수십 개국이 모이니까 친분도 쌓고 물론 안건이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것은 있지만 아주 깊이 있는 양자회담 같은 것은 나오기 힘들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그렇지만 미국도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주최국이 스페인이니까 뭐 스페인의 왕 그 펠리페 6세 왕과도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그 페드로 산체스 대통령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뭐 공식 만찬 같은 거 하고 하는데 특히 나토의 스웨덴과 이 스웨덴 가입을 이 터키가 반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터키 내부에 어떤 그 크루드족과 연관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스웨덴 같은 이런 그 중립국가는 어느 나라이든지 미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와 반대된다 하더라도 인권 문제다 하면은 개입을 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뭐 쉴 곳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터키는 쿠르드족을 좀 어떻게 잘 해줬다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들어가면 러시아를 크게 한 방 먹이는 것이고 그리고도 나토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그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과 통화를 했답니다. 뭔가를 주겠죠. 외교가 주고받는 것이지 사랑의 오고 감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마 그래서 이번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12년 만에 이제 전략적인 개념을 이 군비 확장 뭐 이런 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과 인도 태평양에서 경제 군사적인 도전도 논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의식을 하는 거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G7에서는 1대1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것들을 했고 뭐 사우스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초대가 됐고 인도 초대가 됐고 해서 그렇고 이번에는 역시 중국이 G7에서나 나토에서나 전부 미국에는 머릿속에 원래는 사실은 러시아보다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버려서 저렇게 되는 거고 미국이나 서방 미국으로선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더 손을 꽉 잡지 않는가 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더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의 어떤 희생도 줄이고 다른 나라들 계속 힘들잖아요. 유럽 같은 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에너지 문제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뭐 거의 여러 에너지 그 요소 부분으로 한 50% 이상 되는 국가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려니 남을 힘들게 하려면 본인도 힘들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있는 건데 언제까지 유럽이 감수할 수 있는가, 견딜 수 있는가 이 시간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지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어느 정도의 땅과 무엇을 명분을 양보하면서 러시아와 이 휴전 협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G7에 이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는 좀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오늘 미국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원래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7월 4일 이전에는 없다. 지금부터는 이제 휴회하고 하니까 7월 달에 2번 마지막 의사당 폭동 청문회가 있다 했는데 갑자기 오늘 열리는 건데 오늘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명의 백악관의 최측근 보좌진들이 나오는데 마음을 바꾼 보좌진들인 거죠. 그래서 케이시 허친슨이라는 이 사람은 마크 메도우즈 트럼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장 믿는 최고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비공개로는 이제 청문회에 나왔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일 위험한 넘버1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돈으로 엮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백악관에서 다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뭐 트럼프 관련 핑크탱크에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트럼프 관련 뭐 변호사 사무실 뭐 이렇게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케이스 허친슨이라는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탑 보좌관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본인의 변호사도 트럼프와 관련된 어떤 그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를 고용했다가 완전히 관련 없는 사람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죠. 트럼프와 돈 관계도 없고 트럼프 눈치 봐야지 될 것도 없고 아예 모든 절단할 수 있는 것을 다 잘라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메도우즈가 비서실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지지자들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교수형에 처해야 돼 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이 뭐 그들의 생각이 옳을 수 있어. 펜스는 교수형에 당할 만해. 처해질 만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정치인들이 거의 150명 정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선제 공격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선제 사면이라는 말도 있지만 자주 쓰여지지는 않죠. 150명 정도 되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선제 사면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기 전에 요청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악관에 직접 편지 보낸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사람 가운데 6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을 자신이 케이시 허친슨 전 비서실장, 백악관 비서실장 보좌관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의사당 폭동 사건이 그렇게 당당하면 왜
선제 사면까지 요청을 합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백악관 비서실장이 1월 6일 의사당 사건 이후에 그 자신의 그 벽난로에서 서류를 태우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그 서류가 무슨 서류지? 하고 의사당 폭동 사건 조사위원회는 그게 궁금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뭐 뉴욕에서 콜로라도에서 여러 주에서 지금 예비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특히 콜로라도주에서 부정선거였어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티나 그 패터스라는 후보가 총무처 장관에 출마합니다. 선거를 총관장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건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 왜냐하면 선거 뭐 조작과 관련된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기소된 사람이 나중에 그 선거 담당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안 될 것 같고 네바다도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이 총무처 장관 지금 그 선거에 나갔고 펜실베니아 뭐 공화당 주지사 후보도 그렇고 지금 이 모든 미국 각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예비 선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또 지난번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기는가 지는가 예비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오히려 예비선거에서 이긴 것이 본선거에 가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형태고요. 잠시 뒤에는 제가 오늘 이 케이스는 미국에서 보도를 할 때는 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저녁 4시 50분에 썼던데 뭐 평결치고는 좀 일찍 나온 편이에요. 2주일 정도 돼서 나왔는데 한인이 연관이 돼 있고 호세프이자 시의원 지역에서 전 시의원 지금은 아니지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타운에서 조금 더 이렇게 북쪽으로 와서 뭐 비아마리솔 저쪽 뭐 이쪽도 호세프이자 지역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한인이 50만 달러를 캐시를 주고 다운타운에 어떤 그 주거 타워를 건축하려고 했다 하는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선고 공판은 이제 9월 달로 예정이 돼 있고 본인은 항소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 스토리를 쭉 보면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만저만 길게 보도를 한 게 아닙니다. 어제부터 나왔어요. 웹사이트에는. 그런데 이걸 보면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한인 그 본인은 아직도 이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요. 성공한 한인 그리고 이 더 큰 것은 호세프이자라는 정치인의 부정부패 수사에 들어간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한인과 연관이 돼서 이런 것 또 여기에 부동산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 에이전트 뭐 개발업자들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저는 한국의 케이스도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몇몇 이 무슨 개발 케이스와 연관해서 새로 조사가 시작이 되고 있고 진행 중이고 하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이렇게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케이스. 이건 이민자 커뮤니티에는 좀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실린 기사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데이빗 리 이분은 그 이대용 씨라고요. 다운타운에서 패션업을 하시고 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5년 전에 이대용 씨가 그 노조 정치 그룹과 연관돼서 노조 그룹이 막 반대하고 하는데 호세프이자 그 당시에 그 시의원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결국은 20층짜리 주거 타워를 건축하기 위해서 50만 달러를 호세프이자 그 전 시의원에게 뇌물로 줬다는 겁니다. 본인은 뇌물이 아니라고 하고 중간에 돈을 전달한 사람은 유죄를 인정하고 뇌물인 것을 이대용 씨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연방수사국 케이스죠. 이거 굉장히 지금 큰 케이스. 이 재판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호세프이자 전 시의원과 연관된 것 가운데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인들은 그 한인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그 관심이 갈 테고요. 해서 그 뇌물이다 뿐만이 아니라 그 와이어 사기, 그 전신 그 사기고 사법 방해다 하고 그의 회사인 940힐 이 회사에도 같은 뭐 세 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당연히 그 포커스에 맞춰서 연방 검사의 큰 승리다. 세 가지 호세프이자 부패 스캔들에 관한 특히 이제 이런 개발과 관련돼서 뭐 부정, 부패, 뇌물 받고 한 그런 케이스가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니까는요.
그래서 후이자 재판도 이제 날짜도 잡혀 있고 다른 혐의들도 또 있고요. 후이자 전 시의원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거의 2주일 동안에 검사가 이 그 뇌물에 대해서 이 이대용 씨에게는 굉장히 그 교묘한 플레이어, sophisticated player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조그룹 그 크리드 LA가 반대해서 그랬었던 건데 저스틴 김이라는 캠페인 기금 모금을 하기도 했고 정치 해결사라고 픽서라고 부르잖아요. 하고 전에 이제 부동산 감정도 하셨던 이 사람이 캐시를 이 이대용 씨에게 픽업을 해서 호세프 이자의 보좌관 조지 에스파르자에게 전달을 했는데 조지 에스파르자 후이자 시의원의 보좌관도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유죄를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보좌관은 후이자가 돈을 돌려주려고 했었다 하는 증언도 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유죄를 인정을 했으니까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검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두 남자는 그냥 깃털이다. 본인들이 그 돈 교환을 캐시 교환을 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두 사람을 시킨 것이다. 중간 사람을 미들맨을 고용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대용 씨 변호사는 다른 스토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대용 씨, 데이빗 리 씨는 성공한 사업가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다. 그 변호사가 아리엘 뉴먼이라는 변호사인데 그래서 이 돈을 준 것은 합법적인 컨설팅 피다. 이 또 패션 업계는 뭐 캐시가 많기도 하고 하니까 캐시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주고 하는 것이 드문 게 아니다. 이건 컨설팅 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는 이 데이빗 리 씨의 이대용 씨의 그 중간 미들맨 역할을 했다고 검사가 지적을 한 저스틴 김 씨에게 포화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대용 씨가 뇌물인 줄 알고 나에게 갖다 주려고 했고 나는 갖다 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장이다. 검사로부터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해서 범죄, 더 깊은 범죄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인신문에서 이 저스틴 김 씨가 이대용 씨에 대한 그런 생각 알고 있었다 등등은 나의 그 개인적인 그것이다. 뇌물이라고 그가 생각했다는 것은 이대용 씨는 컨설팅 피로 시의원에게 50만 달러 캐시를 뭐 두 번에 나눠서 줬다고 하든가요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고 또 그의 의견은 이 돈을 중간에 전달해 준 사람의 의견은 배심원들에게 유죄 증거로 충분하지 않다 했는데 클로징 아규먼트에서 그런데도 결국은 배심원들은 유죄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이대용 씨의 변호사는 사업가가 정말 잘못된 사람을 믿었었다, 최악의 사람을 믿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판결에 실망한다면서 뭐 항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혐의 같은 것도 기각하기 위해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재판 도중에 이제 뭐 배심원들에게 뭐 100달러짜리 뭐 사진도 보여주고 보좌관 그 호세프 이자 전 시의원과 그 보좌관이 호세프 이자 전 시의원의 개인 베드룸 같은 데서 얘기하는 그 뭐 녹음 같은 것도 다 들려주고 그리고 무슨 트랜스크립 같은 것도 트랜스크립은 이대용 씨와 저스틴 김 씨 두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갔었던 얘기 2019년 호세프 이자가 원래 이 케이스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다른 큰 부정부패 케이스로 시작이 됐는데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대용 씨가 이 저스틴 김 씨에게 호세프 이자 시의원의 집이 급습된 이후에 걱정하지 마라. 후이자 케이스에서 우리 정도 그 정도면은 뭐 바다의 오션의 한 방울 정도일지 몰라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후이자가 그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 그런 트랜스크립이 다 이제 그 공개가 됐었고요. 아무튼 그리하여 9월 19일에 선고 공판이 있고 후이자 전 시의원의 재판은 그 10월 달에 있는데 또 다른 부동산 회사도 또 이제 연관이 된 것이고 그쪽에서도 뭐 무죄다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대용 씨는 지금 본인은 그 뇌물인 줄 모르고 컨설팅 피인 줄 알고 캐시를 두 번에 걸쳐서 본인이 직접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줬다는 것이고 후이자는 후이자대로 뭐 이런 부정 저런 부정 다 하고 굉장히 50만 달러를 캐시로 누군가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지불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굉장한 그 재력가이잖아요. 다운타운에 20층짜리 주거 타워를 신축하려고 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때는 이런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인 것 같네요. 제가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한인이 연관이 돼서 여러분들께 그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본인의 형편에 맞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낙태법 판결 이후에 너무 이 미국이 지구가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려서요. 유타와 루이지아나는 임시로 그 클리닉 뭐 몇 군데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루이지아나에 5손가락보다도 더 작아요. 그런데 임시로 그냥 오픈되도록 허용을 했고요. 이 정치적인 여파는 아직 그 불확실하고 코비드 때 학교 이슈로 민주당에서 공화당 쪽으로 기울었었던 여성들이 다시 민주당 쪽으로 돌아갈 수는 있고 젊은이들은 보통 중간선거 스킵하잖아요. 그런 젊은이들을 이런 낙태 이슈 때문에 중간선거에 참여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뭐 CBS 이런 데 뭐 낙태할 수 있는 약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제한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미사일 2기를 크레멘추크시 잘 못하겠어요. 아무튼 그쪽에 있는 봄비는 쇼핑몰을 공격을 해서 적어도 18명이 숨졌습니다. 21명 이상이 행방불명됐고 뭐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1000명 이상 있었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인간적이길 기대할 수가 없다. 민간인에 대한 테러다라고 얘기를 하고 러시아는 서방 무기 탄약이 폭발한 거지 우리 아니야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목적이 있겠죠. 의심할 여지 없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계속 공포를 심어주는 것, 그리고 기간 산업을 파괴하는 것, 또 결국은 언젠가는 휴전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협상할 때에 지렛대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건데 거기서 탈출한 사람이 있잖아요. 38살의 스포츠 스토어에서 일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가게는 다행히 그때 손님이 없어서 나는 탈출할 수 있었는데 내가 나오고 2분 뒤에 폭발하더라. 왜냐하면 경고 사이렌이 울리니까. 그런데 다른 큰 뭐 예를 들어서 마켓 같은 데는 그 룰 자체가 손님들이 다 나가고 이제 직원들이 나와야지 되기 때문에 하고 점점점 그 뒤에 점점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러시아와 서방 세계가 서로 막 제재를 가하거든요. 서방 세계의 제재도 서방 세계도 힘들고 효력이 있는 것이 있고 효력이 없는 것이 있고 러시아야말로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질 바이든 여사의 그 바이든 대통령과 사이에서 낳은 딸 애슐리에 대해서 제재를 했다던데 이것은 미국이 가끔 뭐 북한 제재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분들이 지금 러시아를 가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상징적이죠. 강희신이었습니다.